안녕하세요. 양녀사관 동혁이 엄마입니다. 저희가 이 약속해라는 노래를 할 때면 항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짐을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희 동혁이가 아들이다 보니까 신체 검사하라고 입원 통지서가 왔습니다. 병무청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월호가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동갑인 아이들이 그렇게 떠났다면 병무청에서도 그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배려도 못해주는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어제는 저희 집에는 또 다른 초상을 치렀죠. 신앙님 말씀에서 굉장히 큰 희망을 보았고 또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되지 않아서 그 오빠가 다시 내려왔는데, 동네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런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미쳤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오빠도 항상 혼자 중얼거리고 항상 혼자 앉아서 목을 떨고 계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된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본의 아니게 4.16 참사를 겪으면서 사건의 주인공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족협의회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은 그냥 사고가 아니라고 하셨을 때 피해 당사자로서 저희들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에 연루되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한 말이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앞서지 말라. 그리고 정치에 연결시키지 말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필요했던 것은 저희 말을 들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주고 가만히 수긍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해왔고 수없이 해왔고 지치도록 해왔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싸우는 방법을 모를 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방법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승리하는 것만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파파이스에서 나왔던 방송 어제 저녁 11시에 있었습니다. 그 방송 꼭 좀 들어주시고요. 그 방송을 들으면 저희 가족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이게 과연 이게 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하필이면 네이버 검색순위 1위 세월호가 뜹니다. 파파이스 방송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보상금 문제로 많은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 시국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한 번쯤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와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결코 궁금하지 않았던 일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 활동에 많이 능력을 봐주시고 저희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
네, 긴 시간 동안 공연까지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32일째 김영우 씨가 광화문에 단식할 때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눈물 때문에 광화문에 갔습니다. 이영우 씨 옆에 앉았는데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힘내세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많이 힘들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공감 잘하고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수업 시간에 노래도 많이 불러주고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그 공감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왔는데 저희 딸아이가 언니들 우리 참식 접속한 고등학교 봉사하는 언니들한테 리본을 꼭 달아주세요 그러는데 6살, 7살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해서 네가 살 때는 정말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 볼게. 내가 교사인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 볼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어머님들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한번 더 보내주세요. 사실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마지막에 기업 저장소에서 새로 런칭하는 팟캐스트 방송 한 편을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시고 후일담 또 궁금하신 분들 더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성남고등학교 후문 쪽에 동촌 초록탕이라는 곳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5시 반부터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재명 씨가 강의하시면 시간이 딜레이돼서 바쁘신 분이시라 근데 얼굴은 비치시고 가신다고는 들었습니다. 바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간 되시죠? 네. 바쁘시면 얼굴만 잠깐 인사만 하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오신 것만으로도 제가 저희 진행한 스태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성남시청에서 사실 인원 많이 안 모인다고 저한테 막 압력을 줬었거든요. 정우진 팀장님 계시죠? 네, 압력을 주셨지만 저는 한 명 와도 한다. 근데 이재명 시장님도 한 명 오셔도 될 겁니다. 저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손가락 다쳐가지고 기장님 말대로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고 손가락 다쳐서 밴드 붙이고 있다가 지금 뺐거든요. 네. 너무 열심히 하시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저 아내가 와 있는데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 저희가 녹화를 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미리 받았거든요. 받은 것과 그리고 카카오톡 저희 정기 포럼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그것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건 질문하기 전에 갑자기 저희 그 장소에 귀한 분께서 오셔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님이신데요.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들으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자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자연입니다. 인사로 온 건 아니고요. 이재명 시장님 바쁜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산까지 오셔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손가락 열심히 하고 확실히 깨어있어서 반사라는 역할은 참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 귀하게 들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또 이런 귀한 말씀 우리 받았는데 서로 분발해서 우리 모아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 성환 씨, 아까 받은 질문 제가 보내드렸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저기 보러 현장에 와가지고 질문들 하실 분들이죠. 현장에서 네, 카카오톡으로 아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네. 그 중에 저희 청년이시잖아요, 지금. 성환 씨 취업 문제 걱정 없죠? 금수저인가요? 인수저인가요? 저는 흑수저인데. 흑과 동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저고 제가 흑수저 같이 보이지 않을까? 네. 청년 배당으로 정말 유명하신 이재명 시장님. 네. 어떤 취지로 그런 거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부나 여당들은 질문에 의하면 포퓰리즘이라고도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최선을 다하시지만 때로는 무력감도 느끼시지 않고 무력감도 느끼시고 또 좌절을 경험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조언을 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뭘 잘하면 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왜 주민들한테 돈을 주냐? 일자리를 줘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줄 일자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연간 올해는 예산이 2조 1,000억이라고 주장하던데 1조 이상, 2조 원까지 돈을 쓰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걸 7년 동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했냐? 주로는 비정규 단기 근로 계약을 할 때 기업에게 고용 보조금을 준 거예요. 1년에 720만 원, 60만 한 달에 60만 원씩.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은 싸게 노동자들을 청년들을 쓰고 기간 지나서 지원금이 끊길 때 되면 다 해고했어요.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한테 보조금을 준 거죠. 청년한테 준 게 아니라 기업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써봤자 되지도 않고 사실 청년들의 고용 문제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사실 못하거든요.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청년들은 요즘은 옛날 같으면요, 우리 부자연 의원님 대학 다닐 때 그때쯤에는 한 번 고용되면 정년이 보장됐어요. 이제 고용 안정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사람을 빼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를, 가능성 있는 젊은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가르치고 경력 쌓고 이렇게 해서 쓸만할 때가 돼서 써먹다가 정년 다 될 때 되면 좀 부족해도 그냥 계속 이때까지 기회하면서 썼던 거죠. 근데 이거를 통째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다 단기 근로 계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돈 들여가면서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시장에서 다 온갖 생고생하면서 그 중에 살아남아서 역량이 좀 생긴 사람을 돈 조금만 더 주고 딱 필요한 기간만 쓰고 또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젊은이를 데려다가 가르칠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고용시장 문제가 사실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업이 뭐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고용시장의 이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청년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필요하면 청년 할당제도 해야죠. 고용인원 중에 몇 퍼센트는 반드시 세대별로 뭐 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반대로 하고 있죠. 결국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시나 자치단체를 보고 일자리를 줘야지 왜 돈을 주냐? 그럼 일자리를 줄 수 없으면 돈도 주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정부도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가능한 얘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완성도 거의 비슷할 텐데 복지 예산이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5,5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30%,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뭐 보육, 교육만 쭉 있는데 그 중에 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0.6%다. 30몇 억인가 보였어요. 그것도 성남시가 대학생들한테 등록금 빌리면 이자를 전부 내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더하니까 좀 많은 거예요. 0.5%도 안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세대가 됐죠, 지금. 아마 역사 이래로 지금의 청년처럼 어려운 세대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전쟁 때 농사를 짓던 원시 시대에도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꿈이 있었고 기성세대는 내 자식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애 열심히 낳았어요. 평생을 바쳐서 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좀 실제로 좀 평균 나아졌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됐어요. 내 자식은 나보다 못 살게 될 거다. 더 나빠질 거다. 재벌 빼고. 새로운 세대들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못할 거야. 더 불안해졌죠.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를 안 낳아요. 사람의 제일 큰 욕망이 뭔지 아세요? 종족 보존 본능. 성욕 아니고 너가 성욕이라자고요. 너도 거기 포함된 거지. 그거 포함되는 거예요. 식욕, 모든 욕망의 그 근원은
자기 씨를 뿌려서 종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그런 본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귀찮게 애를 왜 낳습니까? 귀찮게 돈 드는데. 이 종족 보존 본능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인데 이거를 지금 포기해요. 애 안 낳아. 그래서 올해부터 이미 가용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2018년에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350년이면 절반, 2780년이면 드디어 멸종합니다. 한 명이 죽어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청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뭐냐? 일자리 줘라. 맨날 노래만 부른다고 되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한다. 조금. 알바할 시간이라도 줄여주자. 알바할 시간. 책 사볼 값이라도 일부 주자. 무전여행이라도 한번 다니게 해주자. 친구들하고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토론할 시간도 갖고 해주자. 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역시 저항은 심하고 저항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즐기면 돼요. 야, 드디어 신분이 나서 인지도가 올라가구나. 정편이 공격하는 날, 정편 조중동에서 사설로 요새는 이재명을 까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10년에 드디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그럴 때마다 괴로워하지 않고 야, 또 인지도 올라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쁜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으면 편해집니다. 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네. 네. 해석을 너무 잘하셔요. 얼마나 선생님이시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월호와 관련된 곳인 만큼 세월호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국민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체제에 순응하면서 사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네요.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가 죽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사실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생각도 좀 다양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나라가 시키는 대로. 교과서 국정화.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해. 그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나 외우고 똑같이 사고해줘야 돼요. 이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중에 하나죠. 지방자치단체를 막 요새 괴롭혀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각종 복지정책을 전부 다 폐지하라고 지시했어요. 무려 645만 명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1조 원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없애라고 시켰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각자 알아서 원래 하라고 있는 게 지방자치고 그게 민주주의를 키우는 시스템인데 그걸 내용을 없애기로 한 거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통째로 자치제를 없애버렸죠. 원래 지방자치 했어요 옛날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없애줬죠. 교과서를 국정화하시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도 없애버렸죠. 근데 지금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하도록 한 거예요. 성남시 하지마. 자꾸 왜 안 산 사람 성남시 이사 가고 싶게 만들어. 하지마.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정부가 하는 대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저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편하니까요. 그냥 그야말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 개돼지처럼 내라면 내고 때리면 맞고 조용히 옆에 좋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삶이 불행해지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면 우리가 손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많이 깨우치고 주변한테 알려야죠. 상대가 원하는 걸 하지 말아야 이깁니다. 우리가 싸울 때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더 해야 돼. 선생님이 하라면 내가 하는데 적이 하라면 반대로 해야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그런 그들이 요구하는 거와는 반대로 해야죠. 저는 그런 데 뛰어나죠. 제가 원래 반골이라서 하지 말라면 더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리해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원래 객석에서 뭐 얘기하기로 객석 질문을 예, 객석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한 분 하시죠. 간단하게. 네. 오늘 저 친구들이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우연찮게 좋은 말씀 드려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번 선거, 저저번 선거 또
여태껏 있던 더 큰 선거들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선거, 네.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진보 세력이 실패를 했거든요. 거의 네. 뭐 당대표도 바꾸고 뭐 대통령 후보도 바꿨지만,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에는 옳은 얘기를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분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게 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는 내가 선거 얘기를 하거나 당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직접 얘기하기 어려워서. 원래 한 사회에 기득권자,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예요. 근데 이 다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다수가 질 리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의 전략은 이 다수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 그러면 이쪽의 전략은 뭐예요? 단결이죠.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데 저쪽의 분열 작전과 이쪽의 단결 작전이 붙여가지고 어느 쪽이 세냐고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언론. 안 보여줘요. 그리고 살짝 왜곡시켜서 보여줘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헷갈려서 결국은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고양이를 뽑는 쥐가 되는 거죠. 서글프게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그걸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속 가려야 돼요. 계속 가려요. 참 숨겨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들춰야 돼요. 끊임없이 들춰야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진 거죠. 국민들이 누가 나를 저 위에 준 나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죠. 숫자는 많아. 그래서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강해져요. 네. 네, 시장님, 저 학생이 아까 저희 사전 질문을 올렸는데 예. 저기 미국의 대선 후보랑 비교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받으시겠어요? 그럼 네. 하십시오. 제 흉봐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에 제가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그 후보가 한 말을 받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시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약간 겹쳐 보이는 거의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실제로 그렇게. 제가 버니 샌더스 국내판 저 추천사를 제가 썼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혹시 그분하고 어떻게 뜻을 같이 하시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뜻이 같으냐고요? 네. 미국 사회가 지금 정말 큰 소용돌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좌파. 그것도 단 한 명의 좌파. 미국 대선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아이오와 주가 첫 번째 경선을 하는데 거기 지금 뒤집혔대요.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네요. 최근에.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미국의 다수 서민 대중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 양극화가 세계에서 하면 우리나라 두 번째쯤 된다고 그래요. 이 극단화되고 양극화된 정도가. 그러니까 상위 1%가 가지는 뭐 자산, 소득, 분배율 이런 거 뭐 하위 50%가 가지는 분배율 이런 거 다 하면 한국보다 더한데 한국도 거의 만만치 않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버니 샌더스가 재밌는 게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버니 샌더스를 알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서민들이죠. 서민들. 소위 흑인 뭐 이런 서민들이 버니 샌더스를 모른대요. 그래서 가장 그 서민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고 실제로 평생을 그 못 가진 다수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미국의 거기 가장 혜택을 보는 흑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클린턴을 지지해. 아니면 공화당을 지지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보가 못 될 거다. 왜? 인지도가 낮죠. 미국 사회에서 그런 거죠. 우리도 아는데.
미국이 보는데 그게 선거입니다.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투표하는 날 가서 관성으로 다 찍어버려요. 네? 관성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끊임없이 가려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안 알려줘요. 알리는 거 방해해요. 알려주는 내용을 왜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죠. 추울 둥 살둥 한 명한테 아침 밤 낮 가릴 것 없이 죽으라고 알려줘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혁명을 해요. 네. 그건 저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상황이 곧 올 거라고 봐요. 아마 저한테 2% 지지한 그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제가 방금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 하나하고 사전에 올라왔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한테 저희 쪽에 이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엮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네.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시장님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도둑놈 아닌데요? 어떤 상대원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셨고 네. 그리고 입지전적으로 사법고시 합격하시면서 국회의원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진보적인 뭐 여러 가지 사회 긍정적인 정의로운 활동을 많이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코제트라는 건 불쌍한 국민 같고 그 자베르 경감은 친일 경찰 같고 네. 시장님은 장발장 같거든요. 제 느낌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치인 안철수와 박원순이란 시장님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재명에게 안철수를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지금 저는 양단이 걸쳐야 되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죠.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거를 저는 나름대로 근데 전개하는 게 1인 플레이가 아니고 집단 게임이다. 그리고 정치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폭력배의 조직과는 또 다른 거죠. 군대, 조직폭력배 이런 건 조직이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생각도 통일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생각하면 고쳐서라도 같이 맞춰서 그게 조직이죠. 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당이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생각하는 사람, 저 생각하는 사람, 긴 사람, 짧은 사람 다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거고 그 안에서 가능하면 다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걸 받아줘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다른 요소가 만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물론 그게 충돌의 요인이 될 수 있죠. 다를 경우에는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충돌을 이겨내고 이거를 시너지로 만들면 진짜 좋은 일을 만들죠. 콘크리트는요,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자갈만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시멘트만 모아놓으면 못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배합돼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것,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걸 활용을 해야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두 분은 많이 다르죠. 저는 안철수 이분은 V3 쓰면서 알게 됐고요. 여러분 다 썼죠, V3 바이러스. 근데 그거 쓰면서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모르고 당에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죠. 인권 변호사. 그다음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만들 때 저는 성남에서 딱 그 시기에 또 우연히 참여연대를 만들고 변호사 활동도 비슷하게 같이 결국은 시장을 했는데 저보다는 1년 늦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분이 빨리 했는데 시장은 내가 먼저 선배예요. 그러니까 박 시장님한테 그 얘기 드리죠. 내가 선배입니다, 시장. 그런데 하여튼 매우 섬세하고 창의적이고 장점이 많은 분이시죠. 지금부터 뭐 서울시는 이분이 약간 지금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홍보를 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죽으라고 내 홍보를 했고 얼마 전에 부부가 만났어요. 우리 박 기자님 사모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을 같이 공간에서 먹었는데 제가 그때 몇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 페이스북은 깨끗하잖아, 그죠? 뭐 욕하고 막 더럽게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없죠? 나는 이유가 간단하지. 다 차단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회 쓰면 삭제. 죽으라고 막 쓰잖아요. 난 즐거운 마음으로 탁 불러대요. 얼마나 약올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몇 번 더 하면 찾아가서 차단해요. 깨끗하죠. 그리고 막 달려들어요. 고소, 손해배상. 이래 놓으니까 우리한테 안 덤벼듭니다. 늘 박 시장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죠. 그게 덕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차단하세요. 삭제하세요. 근데 최근에 삭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삭제했다고 막 난리치는 거니까 삭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작전인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저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요. 저는 하나를 제재해가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최소한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해야지. 그런 거는 의견이 아니고 그런 거는 범죄다. 왜 그런 걸 허용합니까? 우리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남을 때릴 자유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남을 욕할 자유가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관용의 이름으로 다 놔두더라고요. 선거 끝나니까 다 선거 때 막 허위사실 유포한 거 다 취소하더라고요. 저는 선거 끝난 다음 날 고소했어요. 왜? 바꿔야 됩니다. 나쁜 짓 안 끝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정치에서는 되게 관용, 화해, 화합 이런 이름으로 나쁜 걸 용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그런데 좀 무심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 하면서 김원봉이라고 최근에 의열단 단장하는 김원봉 있잖아요.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노독수리한테 싸대기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해방조국에서. 이거 폭탄 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막 이러던 사람인데 일본에 싸워서 해방이 되고 조국으로 딱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노독수리 일본 고등계엄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독립금을 잡고 공문하던 놈. 원래 김원봉의 처단 대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죽인다 어느 날이다. 근데 이놈이 살아가지고 세상에 해방조국이 왔던 이놈이 경찰이 돼가지고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 잡혀가서 모욕을 당했잖아요. 야, 독립되면 좋을 줄 알았지 해방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가버려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니냐. 북한에서도 재건하겠죠. 뭐 슬픈 일인데 하여튼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무관한 거예요. 힘센 데 장땡.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잘못하면 혼난다.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행위 시리즈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두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 얘기 왜 물어본 거죠? 혹시 저하고 같은 반열을 쳐주신 거예요? 네, 같은 반열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빌린 시간을 대화 시간은 지났고요. 지금 바깥에서 계속 저한테 끝내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질문하실 분이 아까 저한테 먼저 선약으로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하실 분 하시죠. 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것 같네요. 예, 많습니다. 안산까지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안산에 살고 있으면서 성남시에 이사를 가고 싶은 1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장님께서 잠시 전에 그 언론 얘기를 하시면서 언론의 그 영향이 많은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나쁘게 보일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착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이재명 시장님을 위한 지지자분들 중에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염원을 실어서 그냥 묵직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어느 분야에 손을 대고 싶으신지 깔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도둑을 잡는 거예요. 도둑을 잡는.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뭐 한 십몇 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감시 대상이든 시장이 돼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얻은 최종 결론은 뭐냐면 특별히 잘하려고 할 필요 없이 나쁜 짓만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 잘할 거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훔치지 않아요. 공정하기만. 원래 이 권력이나 예산이라고 하는 건 국민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의무죠. 근데 공정하게 하지 않죠. 내 편 들어주고. 또 훔치고. 이 훔친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 100만 원 도둑이 100만 원 훔쳐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는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고 그 한 명이 피해. 그런데 공직자가 100만 원을 먹었다. 이러면 100만 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고에서 그냥 훔치면 들키니까 우회의 증거인멸을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봐야지. 100만 원 이익 받는데 100만 원 줄 리가 없잖아요. 1000만 원 정도 하면 그중에 한 10% 띄어지는 거죠. 위험을 방수하니까. 그럼 이게 정상적인 이익이면 안 주죠. 비정상적인 이익이 1000만 원쯤 돼야 되고, 그럼 1000만 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내려면 그 몇 배에 해당되는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산 낭비의 원리예요. 그래서 몇십조 날리고 그 날리면서 몇 배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만 안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 나라에 도둑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두 번째가 공정해야 돼요. 여기다가 열정과 아이디어,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능력과 열정까지 갖추면 아마 지옥도 천당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옥.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어디에서 작사를 한번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나보고 작살 선생이라고 이름을 보고 붙여가지고 너무 험하다. 작살이 뭐냐. 그래서 좀 순화한다면 그 말 다른 바 없습니다. 도둑을 잡는다. 작사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도둑 잡는 도구가 또 도둑이라 참 문제긴 하죠.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시고 저희도 안산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도 계신 분들도 하나씩 질문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상 저희가 끝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아쉬워서 그래도 이 질문을 하고 가야겠다. 이 질문만 받고요. 저희가 마무리를 죄송하지만 질문을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보다는요, 단체장님으로서 또 선배 시장님으로서 특히 우리 안산 시정이라든가 또 안산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 대신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함께 좀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 안산을 위해서 일하는데 또 우리 같이 계시는 시민들도 큰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신지 소개 먼저 하고. 전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듣었어요. 전준호 의원. 네, 사실은 뭐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종길 시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미안할 때가 있는 게 각 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안산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고 수요는 많은데 재정 수요가 되게 많아요. 뭐 험하잖아요. 근데 세입은 좀 적고요. 성남은 알토란 같은 거죠. 일단 그래서 자꾸 비교당하니까 좀 부담도 있을 테고요. 부담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세월호 때문에 진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참 안 됐어요. 본인이 그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정말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세월호 가족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섭섭하다고 그렇대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그 왜냐하면 그걸 맞춰서 못하니까. 근데 또 다른 쪽에 정치적 압박이 너무 심한가 봐요. 뭐 위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아까 있는 자영업자 좀 제발적으로 빨리 좀 채워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중간에 조금 정말 마음고생하시고 하여튼 정부에서 또 비협 조직이잖아요. 뭐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지금 여기 무슨 관리비도 안 주 예산에서 없애버렸다 그래요. 여기 추모관? 분향소 관리비를 정부 예산에서 없애버렸다더라고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게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같이 슬기롭게 있긴 해야 되겠죠. 어쩌면 가장 슬픈 도시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안산은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산도 왠지 좀 이렇게 미안하고 막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겨내야 되겠죠. 가슴 아픈데 제가 안산이 뭐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멋진 발명과 그리고 소통을 해주신 성남시장님께 좀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